김지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채널A 사옥의 대형 전광판 룩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대형 전광판에서 앞으로 각양각색의 볼거리와 재미있는 것들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오실 때 인증샷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민중기 특검의 이 수상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그 주식 종목은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계속해서 추궁을 했던 종목과 같은 종목입니다. 더 나아가 이 희대의 주식 사기로 불렸던 이 주가 조작범과 민중기 특검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져서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법복 입은 도적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수상한 주식 거래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나 희대의 주가 조작범이 이 동창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많은데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인만 먹고 빠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종목, 그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추궁했던 종목과 같은 종목이라 말이 많습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 당사자가 같은 종목에 보유를 했는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냐라는 이 자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방문, 서울신문 4면 기사인데요. 어떤 방문인지 함께 보시죠. 공감대 확인한 북미, CNN, 트럼프 판문점 깜짝 방문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진각 카페를 통으로 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임진각 카페를 왜 빌렸을까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 여기까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나올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흔적, 동아일보 12면 기사인데요. 어떤 흔적일까요? 행정망 해킹의 중국 조직 흔적, 정부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코드를 쓰고 중국 명절엔 공격 멈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 주요 전산망이 3년 전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왔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데 이 중국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대대적으로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찬물,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당대표가 무책임, 야당 내부도 윤 전 대통령 기습 면회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가 외줄타기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한국일보의 비판도 실리고 있습니다. 국감 기회, 주도권 회복 과정에 당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한국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대란, 한국경제 1면 기사입니다. 두부 대란, 강원 호남 공장 셧다운 위기. 어떻게 된 걸까요? 두부 공장들이 셧다운 위기라니요. 수입 콩이 부족해서 원료 공급이 스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 콩이 부족해서 두부 생산량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식품부에서는 국산 콩 많이 써라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참에 국산 콩 쓰시죠. 국산 콩이 맛도 좋은데.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쌀쌀한 날씨예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흥 대변인, KBS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청년 최고 출신의 박승민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1억 5천에 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그 종목이 이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추궁했던 주식 종목과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특검이 거액의 수익을 보게 된 배경에 그 주식 대표가 민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온 이른바 동창이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민특검이 수익을 냈던 그 종목 상장 폐지돼서 이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악독한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조직구쇼에서는 그 문제 첫 번째 이슈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작전주 주인 특검 대표가 8대 절묘한 매도, 거기에 새로운 사실은 그 주가 조작 동창이 이른바 먹튀를 했던 그 시점에 민중기 특검도 주식을 팔았다. 그 시점까지 겹치면서 이거 알고 판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법복 입은 도적이다라고 말이죠.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였습니다. 강압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7천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입니다. 파렴치한 궤변이다, 법복 입은 도적 법비다라고 강하게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민특검의 반박도 있습니다. 민특검 반박대로라면 우연히 알고 샀는데 그 종목이 이 동창이 사장인 종목이었고, 우연히 팔았는데 상장 폐지 직전에 최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가 조작 동창과 같은 시점에 팔았다라는 내용이라 우연히 겹친 겁니다. 하나 더 있군요. 우연히 샀는데 김 여사가 투자했다라는 종목과 같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4개가 겹친 셈이군요.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죠. 지금 민중기 그 특검의 주식 거래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빼박이에요. 왜냐하면 매도 시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그 회사의 거래 정지가 된 게 2010년 3월 23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장 폐지가 이제 8월에 돼서 3월 23일부터 그 이후는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거래 정지되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회사의 대표였던 오 전 대표가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거래 정지 직전에 자기 주식을 팔았던 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11년에 지금 징역형을 확정을 받았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주혜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네.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사는 시점보다 파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3월 23일 전에 그러니까 판 거예요. 이 민중기 상장 특검은. 폐지 직전에 기가 막히게 팔았다. 예, 그러니까 거래 정지 전에 기가 막히게 팔았거든요. 이거는 내부 정보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죠. 네네. 금감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았냐,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임원과의 관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은 이거 분식회계로 수천 명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 대표랑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민중기 특검이 동기예요? 대전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네. 또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거죠. 대전고에 서울대까지. 네, 그래서 이거 그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았다는 건 결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랑 동기 동창. 네, 거기에다가 전 그 당시의 대표와 대전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 그리고 이 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매수한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수할 때는 이게 비상장 주식이라
증권사를 통할 수가 없어요. 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이 네. 김 여사의 요 같은 주식 종목 보유를 추궁할 때 일반인들은 잘 알고 사기 어려운 종목을 어떻게 아, 그럼요. 샀느냐 뭐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 민특검에게 돌아온 셈이군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도 내부 정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팔았던 시점, 결국은 이제 거래 전지 직전에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산 시점, 뭐 팔았던 시점 보면 네네. 이것은 내부 정보를 통한 이러한 그 거래로 상당한 의심이 가고요.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은 김건희 그 여사의 이런 주식 거래 의혹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이고 저는 금감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비라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정말 본인이 깨끗하지 않은데 지금 누구를 수사한단 말입니까? 이건 적반하장식 수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특검의 그 수사 자체가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아도 매우 잘못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팔았던 매도 시점이 그 동창, 주가 조작 동창이 이 주식을 털었던 시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가 의심된다는 야당의 비판, 우리 전조 의원님의 비판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 비상장 주식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3천, 4천을 샀다. 2010년 상장 폐지 직전에 이걸 던져서 1억 3천, 그러니까 고점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피눈물을 흘린 대목이 2010년인데 민중기 특검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지난 8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 7천여 명의 투자자 4천억 원 규모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 매도 시점이 아까 봤던 그 업체 대표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튀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저 대표는. 그 먹튀하는 시점에 민중기 특검도 기가 막히게 팔았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특검 언제 팔았냐? 그런데 민특검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 뒷말이 많은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김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건 매도 시점일 겁니다. 역시나. 예. 근데 일단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 매도 시점이 확인되더라도 지금 민중기 특검이 해명한 바와 같이 그 증권사 직원의 제안으로 매도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네오세미테크 5대표 등 차명 내지 친인척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점과 같다면 저 의혹을 지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3천 넣고 1억 5천 먹으면 굉장한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명확한 추가적 해명이 필요한 네네.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정의 가정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공격하는 과도한 공세로 나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오세미테크가 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우회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이 상한가를 계속 연말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정이 되다가 2월달에 다시 일부 이제 상승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때 대규모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증권사 직원 네네. 투자자에게 아마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조건 내부자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거래를 하고 시사채익을 누렸다 이렇게 일단 전제해 놓고 볼 사안은 그러면 민특검이 명백하게 답변하면 실체가 명확해지겠군요. 권유한 지인이 누구냐? 비상장 주식 사라고 권유한 지인 누구냐? 이거 아직 답변 안 하고 있고, 언제 팔았냐? 어떻게 알고 그때 팔았냐? 이 세 가지 답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주말일 동안 논란이 거세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했다? 민특검이 이 세 개만 밝히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지 않고 가면 논란이 계속 확단될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매도 시점이 나오게 될 경우 추가적인 논란 또 해명거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다는 판단을 할 것 같고 네네.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예. 특검사 전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해도
추가적인 의혹 제기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분명하다. 전체적인 보면 2010년 3월 25일에 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되고 거래 정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네네. 그 뒤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네오세미테크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 국면으로 무조건 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 심사를 했고 이의 신청을 했고 유예가 됩니다. 그때 물론 거래 정지를 풀지 말지 또 심의를 했는데 거래 정지 상태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최종 2010년 8월에 상장 폐지될 때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 얼마대에 매도를 했다면 그 매도 시점은 거래 정지 이전 시점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명확하게 밝히고 이게 실제 자발적 의사 또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한 매도였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면서 네. 추가적인 논란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김기행 대변인 기자 출신이지만 저는 그 주식을 못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래 정지 직전에 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천 넣었다 1억 5천 딱 땡긴 거잖아요. 먹은 거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천 명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돈 모으면 된다 식으로 그렇게 털었다면 그건 정말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대목인데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만 신의 타이밍으로 돈 벌었다? 오,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할 것 같고 민특검 지금 이에 대한 입장 없고 그냥 지인이 권유해줬고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난 팔았다. 괜찮다. 이게 도의적으로 괜찮은 건지. 두 번째는 파는 시점 있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정도면 만약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판 게 아니라면 직업을 바꿔야 될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볼 때 이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 망신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을 때 판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유죄를 내릴 것인가 무죄를 내릴 것인가, 저는 이분이 유죄를 내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인한테 이걸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누구냐? 그렇죠. 그 지인이 어떻게 보면 동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업체 관계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거짓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그 업체 대표와 관련된 동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사에서 그걸 팔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증권사 관계자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특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 임명을 누가 했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하고 목적어를 그냥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바꿨을 때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추천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가지는 그 위선과 가식의 그 내로남불 DNA를 민주당이 추천한 이 민중기 특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불거지면 내가 특검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또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의 정치적 어떤 유불리와 정치적인 어떤 비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부터 이 문제는 진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내려오고 특검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특검을 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거든요.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봤을 때 같은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투자한 김건희 여사는 범죄고 본인은 멀쩡한 투자다. 이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싶고, 이거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해 충돌을 넘어서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을 특검하라. 자,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나오는 내용만 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고 보입니다. 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뭐 공통되게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로 사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무슨 이유로 누구한테서 이제 권유를 받아서 팔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민중기 특검이 말한 대로 이게 증권사 직원의 권유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의혹 제기에 그치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앞에서 얘기가 나온 대로 그 직원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팔던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 그다음에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 자체의 추가적인 해명과 소상한 설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의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수천 명이 지금 피해본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피해자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규모도 사실은 상당한데다가 아무래도 이 뭐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만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적절한 타이밍에 팔았는가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이른바 지인 찬스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혹이 장기화된다면 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까지도 사실은 야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정치권에서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거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문제 삼았던 투자 종목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자, 지금 수사팀에게도 민특검이 본인의 이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 감췄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주식이에요. 김 여사가 보유했던, 민특검이 투자했던, 작전주로 의심해서 김 여사를 이 특검팀이 추궁했던 종목이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 책임자가 그 종목으로 1억 5천을 땡겼다? 그러면 이거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비판 보시죠. 주진우, 돌직구 멤버 주진우 의원. 민중기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바꾸면 된다. 민중기로 바꿔라. 박성호 대변인,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 내고 남은 수사 위선의 끝판왕이다.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타임라인을 보면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모두 매도하는 등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보입니다. 민중기 주가 조작도 특검을 해야 합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냐면 2010년 2월에 회계 감사를 해요. 네. 회계 법인이. 그런데 거기서 분식 회계가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 회계 법인은 회계 의견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회계 감사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게 2010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게 2010년 3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 2월에서 3월 23일 전에 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데 회계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비공개일 뿐만 아니라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회계 법인이 얘기하면 안 돼요. 어. 이 네오세미테크 이 회사가 분식 회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비밀 유지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얘기를 모르고 못해요.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거짓말이다. 증권사 직원이 이 네오세미테크의 분식 회계 그리고 또 회계 법인의 이런 감사 거절 의견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권사 직원이 이 네온세미테크를 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떳떳하면은 증권사 어느 증권사 그 증권사 직원 누군지 네. 밝히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저는 그래서 예. 증권사 직원이 알 수가 없어요. 없다. 이런 것을. 김 여사 주식 보유를 추궁했던 같은 종목을 정작 그러니까요. 민특검이 한 대목,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적반하장식 적반하장? 예, 뿐만 아니라 저는 민유기 특검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요?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예요. 아마 저는 수사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것은 법적 책임도 무섭게 무는 이러한 그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입니까? 네, 당연히 불법이고 이것은 형량이 높아요.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거든요. 이재명 이런 것에 대통령이 대해서 최근에 말했던 주식 갖고 장난치는 그럼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내부 정보라면? 그럼요. 내부 정보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면은 돈 벌기 쉽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전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예. 당시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를 하려면은 어떤 법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가 또 법조인이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정보를 줘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귀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식회계 했는데 회계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혹시 거. 전주 의원님 판사 시절에 네. 내부 정보 이용해서 1억 번 적 저는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이게 친구도 없다. 그럼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보통 판사들은 이게 꼴이 뭐 그때는 어떻게 피할지 몰라도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해서 판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투자를 통상적인 판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이 큰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 뭐 그 당시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비껴가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오세미테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것은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기 특검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4,000명 정도의 7,000명 정도의 그 개미들이 4천억의 좀 손해를 봤다. 정말 개미들의 이 눈물을 흘린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사과하시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 강도 높은 비판 나왔는데요. 관건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였는지 아닌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무원이 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도 최근에 있어서 그 건과 이 건이 겹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이제 주중 첫 시작인데 오늘 민중기 특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그러니까 내부인지 아닌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건지 아닌지를 민중기 특검 본인이 일단 해명할 의무가 생겼다. 아까 이런 지적 주셨는데 오늘도 만약에 별다른 해명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주 내내 이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은 커 보여요. 야당에서 지금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특검을 수사할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기관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도 시점이 확인이 되면 그렇죠. 중요한 건 증권사 직원의 제안으로 매도를 했느냐 아니면 실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매도를 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해명을 통해서 이게 밝혀질 수 있는 게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뭐 민중기 특검으로서는 증권사 직원 제안 외에 추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시점상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계속 될 텐데 추가적인 해명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연말에 상한가를 치고 1, 2월에 계속 상승 국면이 있다가 2월 달에 또 대규모 계약 체결 발표하고 3월 초에도 또 중국과의 네. 2천억 원대 아마 계약 체결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상승 국면을 유지하다가 3월 초중에 또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는 이 위험 신호가 반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 직원은 그게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도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가 감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이 증권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자기가 투자 조언을 하는 이 투자자인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매도 시점인가 같다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네. 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데 결국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묻고 가자. 아니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아, 수사를 통해서. 예, 과거에 이미 저 고발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네오세미테크 오모 대표에 대해서 그해 7월에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장 폐지된 후에 도피를 해서 2014년에 체포돼서 구속되는데 아, 그 도피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 수사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실제 미공개 정보가 공유돼서 네네.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에 이를 정도의 행위 가담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오. 확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건 수사 사안이다. 딱히 드러난 게 없다고 하면 당시에도 이번에 뭐 고발 사건이 있으니 그건 그것대로 한번 지켜보시고 네. 양평 공무원 사건 역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감찰 수준의 어떤 내부 검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안대로 의혹을 해소할 조치를 특검이 취할 의무는 필요성은 그렇군요.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특검하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전체의 신뢰성을 흔들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기회에 덮으려는 시도까지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내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그 문제대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은 있지만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돼야 된다는 부분을 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김기웅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그 말은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맡길 게 따로 있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그 공무원 숨진 안타까운 사건 관련돼서도 민중기 특검이잖아요. 근데 그냥 셀프 감찰해서 맞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냥 묻고 갈 사안은 아니라 수사로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명천지 누가 민중기 특검을 수사합니까? 이것도 그냥 민중기 특검팀에 셀프 감찰 맡기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수사를 합니까? 이게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합니까? 공수처 최근 특검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찰이 합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졌는데 그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 그런 걸 생각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체 감사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뭐 금감원이든 아니면 뭐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수사기관은 일회용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지 그 법이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걸 수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찰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경찰에 이거를 고발하거나 고소해가지고 이거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난하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됐을 때는 대부분이 그 당사자는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공무원 그 안타까운 사건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담당자들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특검의 가장 상단에 있는 민중기 특검마저도 사실상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범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특검하라는 게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 정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기소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처음부터 애초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법이라는 게 어떤 검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마저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여야의 좌파나 우파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법 자체가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일반 국민들로 입장에서 저 자리 내려와야 된다. 당연하죠. 예.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민중기 특검 출근길에 저희 기자가
해명과 반박을 듣기 위해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민특검에 오늘 해명이나 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출연자 개인들의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 다음 자리 고르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층에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은석 특검은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명한 특검은 대단히 존경받는 기용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정도 했었으면 무슨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 결국 양평에 그 공무원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셨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 자, 박지호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들을 셋 다 비판했군요. 근데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민특검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이게 정말 야당을 탄압하려고 출범을 한 걸까요? 야당의 뭐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네. 결국에 이 3대 특검의 출범 이유는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외압과 은폐로 인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최상병과 관련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한 전 대표 뭐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 본인이 공언했다가 그거 공수표로 끝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정권에 잘 보이려고 뭐 쇼를 한다느니 특검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계 복귀를 위한 어떤 발판으로 특검의 비방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내란 특검 왜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당시 계엄 때 불법 비상 계엄 때 협조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도 이 김건희 특검은 또 왜 생겼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때 이 검찰이 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한다든지 비화폰으로 김건희 씨가 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이 주가 조작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 단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의 매듭도 혹은 수사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더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심지어 이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다 발의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가는 과정들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특검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네. 했다 혹은 어떤 특정 진영을 어떻게 보면 말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특검 자체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전에 보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공명정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거는 친한계에서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입 싹 닫고 특검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시류에 편승해서 가겠다라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 한동훈 개가 선택한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 역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이것을 특검 전체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민특검이 이 같은 이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이 불거졌군요. 민특검이 과연 어떻게 해명하고 반박하려는지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직구쇼에 지금 민중기 특검 채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민특검이 뭐라도 한마디 하면 반론권 차원에서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대로 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입장 없어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두 분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임은정, 백혜룡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팀이 됐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하도 싸우다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수사팀이 만들어졌지? 라는 것까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가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가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내외였다는 겁니다. 내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했다라는 다소 뭐랄까요? 굉장히 큰 의혹을 부풀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팀에 합류시켰지만 여전히 백혜련 경정은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사팀 규모의 불만을 표현했어요. 함께 보시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불만이 많아요. 백혜련 경정 4명 선발 공고에 8명 전원과 일하고 싶다 말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백혜련 경정은 한 25명 정도 수사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TO가 5명 정도예요. 그 동부지검장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그 5명 TO도 나랑 협의가 없었다라며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전주의원님 이 정도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했고 현직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줬고 이문정 동부지검장까지 전결권을 부여했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지금 막강한 상태인데 경찰 내부 조직이 엄청 큰데 지원자가 달랑 8명이에요? 이쯤 되면 의혹이 이 정도 확실하다면 지원자가 한 50명은 나올 법한 건 아닙니까? 근데 8명밖에 지원 안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의혹 그렇죠. 자체에 힘을 안 네. 실어주는 분위기 아니냐? 왜냐면 의혹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의 이제 마약을 이제 밀수하려는 뭐 그러한 이제 조직을 적발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것을 마약 밀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또 검찰이 움직이고 경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였다. 지금 이게 백혜련 경정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혹의 지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외압의 이유는 내란 자금을 그런데 모으기 이제 위해. 그 이유도 너무 좀 소설 같죠.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마약을 이용해서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지금 완전 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대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마약 수사를 막으면 어떻게 내란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밀수를 해서 팔면 돈이 생기겠죠. 근데 그건 마약 밀수 일당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그래서 그 조직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누가? 뭐 누군가 뭐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누군가가 연계가 그래서 돼 있으니까 페이백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직원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마약 밀수를 하려다가 인천세관에서 적발이 돼서 인천세관에서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계속 여러 군데 대통령실, 뭐 경찰, 검찰 여러 군데에서 외압이 들어왔다. 지금 이게 의혹의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내외가 마약 조직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그럼요. 법무부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다 연루가 돼 네네, 그렇죠. 있다라는 라는 거야만 이 주장이 되는 네, 거잖아요. 의혹의 내용이죠. 왜 경찰이 자원을 그렇게밖에 안 했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허풍일 것 같으니까.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그러면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면 그 지원한 경찰들도 뭐 다음에 또 경찰이 1년마다 있는데 좋은 보직 가겠습니까? 잠시 답변 기회 또 드리겠고 네. 기자 출신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백경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게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이 주장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 권력자가 국세 5조 원을 빼내는 건 쉽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가요? 최고 다 못 들었어요. 최고 권력자가 국세 국세 5조 원을 빼내는 것도 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세 예산 5조 원을 네, 빼내는 5조 원을 쉽다. 빼내는 게 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5조 원? 네, 그렇죠. 5조 원. 1조도 아니고? 그렇죠. 1조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경찰들이 여기 수사 잘하면 다음에 좋은 보직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가느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고 나서 6월에 동부지검에 경찰, 검찰, 국세청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들이 모여서 합동수사팀이 마련됐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만든 합동수사팀이 4개월간 수사하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마땅치 않거든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어요?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마약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속되는 게 굉장히 진짜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싫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마약을 마약을 못하죠. 못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겠냐면 우리가 마약 유통하는데 세관들이 이거를 봐줬다 이거거든요. 이 진술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내외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의 뒷배가 됐다라는 건 범죄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그 말은 아니죠. 그건 그 누구 말은- 말이에요? 그럼 백혜룡 그거는 의원님 제가 볼 생각이에요? 때는 백혜룡 경정이 여러 가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잘 못하게 한다. 아 백경중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상의 중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데 결국 저는 이 상상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백혜룡의 이 음모론에 빠진 백혜룡에 대해서 이 백혜룡의 도리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지휘권 여기 이것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한 네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혜룡 이 경정을 하는 거 보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동부지검 이문정 동부지검 합수단은 불법팀이다. 그렇죠. 처음 불만은 그거였고 대통령 지시로 합류를 하게 되니까 아 수사팀이 너무 적다. 그 전에 아 이거 나에 대한 모욕이다 라면서 연차도 갖고 이 불만 저 불만이 많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마땅히 결과물을 내올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허장성세로 떠들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나보러 수사를 하라네?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것도 아니고 불법 단체고 나한테 왜 25명 안 주지? 5명 온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자 김기웅 대변인 의견 전해들고 있고 조규현 변호사 의견도 궁금한데 아니 그럼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왜 그 25명 주지 대통령을 함시키라고 하는데 왜 그 5명만 준 겁니까? 5명 줬다 수사 못했다는 얘기 나오면 이문정 동부지검장 책임 아닙니까? 뭐 주는 김에 좀 더 쓰지. 이문정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임명 직후부터 네. 이 수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수사팀의 규모에 대한 본인 판단도 있을 거고 기존 수사팀이 해온 것이 백혜룡 경정의 주장처럼 수사를 덮고 은폐하려는 검사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반박했어요. 강하게 백혜룡 경정의 뭐 불법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당시 그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그 회차 적발 규모라 국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몸에 칭칭 감고 들어오는 방식의 입국을 하는데 그걸 막지 못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검거된 마약 사범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세관. 통과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하고 당연히 그게 네네. 과실이든 아니면 고의든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아니 그거는 이제 세관 수사는 당연한데 지금 백경정의 주장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내외가 내란 운영 준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이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의혹의 핵심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백경장의 추정인데 이렇게 네네. 말을 앞세우는 이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수사하겠다고 25명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세관 외압 수사가 왜 네네. 그랬느냐의 문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추가 밝혀질 수 있지만 일단 이 수사 외압 당시에 네네. 영등포 경찰서장 이 서울경찰청에서 이 세관 관련된 수사를 막고 브리핑을 막고 했던 상황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심되는 동기는 하나. 당시 마약 사범에 대한 철저한 검거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권 내내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마약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덮기 위한 의도,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수사 외압은 분명히 규명해야 될 실체인 거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렇군요. 내란 자금 내지는 그와 관련된 거기까지는 여당에서 동의 못한다. 그렇죠. 지금 그게 수사 결과의 단서가 나오기 전에 네. 추정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현 단계 이제 특히 네. 백혜룡 경정이 그 의혹 제기를 하는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수사 당사자로 정결권을 갖고 참여한 상태에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을 수사 방향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네. 계속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수사의 예단을 갖고 수사에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앞서가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럼 어쨌든, 지금 예. 수사를 경찰을 물론 8명밖에 자원 안 했지만 왜 25명을 안 줬냐라고 백경정 비판하고 있고 불법팀이 자기 수사 못하게 하려고 5명밖에 안 줬다 이런 생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경정 말이 맞습니까? 임 동부지검장 말이 맞는 겁니까? 판단. 글쎄요, 누가 맞다라고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 동부지검이 예. 그 사건을 갖고 있었고 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백경정도 수용하는 형태에서 예. 수사는 개시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예.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안 나왔는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5명밖에 안 줘서 수사 못했다 이래버리면 책임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 건가가 좀 궁금한데. 수사 결과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수사 결과가 없을 거를 전제해 놓고 네. 그런 비판을 할 거라고까지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사단 규모가 충분하냐 문제는 예. 글쎄요. 뭐 백경장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문정 지검장의 입장 그리고 전체 네네. 수사 사건 대상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판단이 있으니까 그 규모 안에서 사실은 무슨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수사 대상이 네. 엄청 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백경장이 좀 본인의 그 수사 의지가 넘치고 규모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일단 때문에 이문정 지검장 지시에 따라라. 수사는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예. 좀 내는 것.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법무장을 통해 지시를 했다면 네. 그냥 정치적 뭐 어떤 배경만을 갖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규명될 의혹이 심각하다고 본 측면이 있으니까 백경정은 이제 딴 거 다 차치하고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의혹 제기, 국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로 내면 이 과정에서 부족하다면 인력 보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백경정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란을 하려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천하게 숨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저 백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합류하게 됐고 별도 팀 100희룡을 꾸려서 5명을 준 건데 자, 내란 운영 준비 자금을 하기 위해 마약 독점 사업을 대통령 전직 내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사팀장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비판했죠. 그분의 주장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한대요. 예. 아니 돈 필요하면 뇌물 받지 왜 마약 사업을 할까요? 마약 사업을 하는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로 봐줬다 이거거든요. 예. 그거는 너무 SF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 사람이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한번 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영장을 치던 체포를 하던 그 전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꿔자는 얘기죠.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그래서 본인의 그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그런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않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과 좀 관련해서 은폐된 진실들 예. 이걸 밝히는 데에는 본인이 나서서 실력을 발휘해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말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혜룡 경정은 대통령의 지시로 어찌 보면 이 합수단에 파견이 되는데 그 수사단 자체도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수단은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혜룡 경정 말말 한번 보세요. 과간입니다. 이분이 무슨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합수팀 누가 만들었습니까? 6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지시해서 만들었죠.
대통령이 그러면 불법 단체를 만든 수괴가 되는 거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검찰지검장인 임원정은 앞잡이가 되는 거고요. 저는 백혜령 경정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A 의원 작년 인천공항 현장 시찰까지 나갔는데 증거 하나도 없었다. 백경정 조심해야 된다. 라는 여당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좀 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게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데 검경 합동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이자 사실상 수사 외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을 빼놓고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윗선에서 소위 말해서 막았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 쪽에서 윗선에서 본인을 막아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본인이 자천됐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을 빼놓고 수사를 하는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비판은 타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도우라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입을 얘기를 하고 강화를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의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수사팀의 어떤 뭐 고위직에 누군가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본인이 밝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불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이 키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해야 될 책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이 팀이 팀의 목적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본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지금의 수사팀이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공무원으로서 지나친 발언이다. 본분을 제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지금 이제 꾸려진 수사팀의 의지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질문 전주 의원께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 내외가 내란 운영 준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했고 본인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주장을 펼치던 분을 수사팀에 합류하라라는 이 대통령의 판단, 많은 조간 신문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전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6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사실상 성과가 없는 이 수사팀에 백혜령 경정을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면은 백혜령 경정의 여러 가지 말을 보면 이분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거는 수사를 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냥 투입해라. 그런데 본인이 와서 내 팀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기왕에 지금 이 합수단은 뭐 불법 단체니 아니면 또 내가 내 팀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니 또 5명 그러면 주겠다고 하니까 8명이어야 되느니 지금 이러거든요. 이게 일은 안 하고 지금 입만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결국은 이분의 망상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발인이 결국은 수사를 한다는 거는 셀프 수사예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를 바라고 수사를 하라고 투입을 했겠지만 사실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을 오히려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지시도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피플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입니다. 정경심 씨가 최성해 전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최성해 총장이 얘기 안 한 거 더 많다. 조국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 얘기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논란 2라운드. 그때 사실은 이게 논란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대법원에서 저 표창장은 위조된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가 이 최성해 총장을 고소한 거예요. 표창장을 발부해주고도 위조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증거인멸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했어요. 복권 한 달 만에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성해 총장 주민 표창장 결제한 적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표창장 등 주요 스펙을 조국 정경심 내외가 만들어낸 것, 위조해낸 것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고소당한 최 총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많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조국까지도 정치 생명 끝날 수 있어서 안 하고 있다라고 반격했습니다. 김 기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팩트만 확인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반하장이잖아요.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돼서 조국 부부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그때 나를 해하기 위해서 검찰도 그렇고 최성해 총장도 위증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백백히 따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증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검찰이 PC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PC를 이분이 반출을 하려고 했을 때 유시민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를 보존하려고 한다. 증거 은닉이 아니라 보존한다고 그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검찰이 확보한 PC에 뭐가 있었냐면 표창장 스캔 파일. 정경심 PC에. 네. 그리고 거기 파일을 오려낸 그림 파일. 그리고 따님의 표창장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위조한 거다.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볼 때는 최성해 총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데 일부러 대법관 유죄 확정된 걸 이 고소를 하면서 뒤집으려는 건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재심으로 가기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결백이고 나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연료, 정치적 흥분 상태나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과 정경심은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정치적 저는 쇼라고 봅니다. 박채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표창장은 위조된 걸로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정경심 전 교수 측의 주장은 발부를 했던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발부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위조된 것처럼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지난달에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 한 달여 후쯤에 했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뭐 이 고소를 했으니까 뭐 결론이 나겠죠. 저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일이다. 뭐 지금 최성해 총장의 이야기도 뭐 자기가 입 열면 더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사실상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표창장을 발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위조든 위조가 아니든 그 여부 그러니까 결과적인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따져볼 수 있다라고 이 정경심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뜨거운 인물 3인방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 높은 이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따져보니 정부 고위직의 70%가 정부가 규제했던 그 지역에 집과 땅을 갖고 있더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02명, 보유 아파트 103채 중 72채, 70%가 정부가 규제했던 그 규제 지역 안에 있더라. 올해 평균 약 2억 7천만 원 집값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집 못 사게 막더니 고위직 70%는 규제 지역에 자기 집이 있더라.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놓고 강력한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내로남불, 내 집 마련 기회 막힌 실수요자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자, 그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보유세를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재산세 1% 때리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냐? 50억 주택 보유자는 5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걸 시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내용도 보도됩니다. 보유세 강화는 응능 부담,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군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전현희 의원만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프다라고 비판했고요. 남은 후보들은 묵묵부답, 응능부담이 아니라 묵묵부답.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동산 규제가 오늘부터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20, 30대 또 청년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택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팔게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때려서 팔게 하겠다. 그럼 팔게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나요? 저는 주택 공급만이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세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취득세 높고 양도세가 또 엄청나게 높잖아요. 양도세가 높죠. 그래도 보유세 높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세금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7번의 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만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이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총리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더 붓는 이러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는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범죄단지 직원들의 기숙사로 추정되는 곳을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던 중에 근처의 인원들이 저희 취재진을 에워싼 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카지노라 그랬죠? 카지노. 범죄단지 직원들의 기숙사로 추정되는 곳을 취재하고 돌아가던 중 근처 카지노 보안 요원 10여 명이 나타나 채널의 취재진을 둘러싼 겁니다. 어디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인터넷 안 돼서 좌표 찍어달라고 하세요. 현장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들이 카메라 기자의 영상을 지우라고 압박합니다. 일단 밖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카지노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카지노 역시 내부에 범죄단지가 입주해 있다고 의심받는 곳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구경하던 캄보디아 사람을 향해 갑자기 소리칩니다. 운전 중 이 상황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자 보안 요원들이 달려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사진을 지우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10분 넘게 지속됐습니다.
취재진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我们这一片区域啊，不能拍照，也不上来。为什么不能拍照啊？敏感了，你们老大不给拍是吧？这就是香港这边对敏感，你就拍不好。 범죄 단지들에서도 한국 취재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건물 보안 요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자,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지구 강력반장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캄보디아 사건 세 가지로 오늘 짚어볼 텐데 첫 번째 단서부터 보시죠. 김병주 의원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3명을 내가 구출했다. 첩보 작전을 방불했다라며 밝혔는데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이 김병주 의원을 비난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자, 일단 김병주 의원의 글부터 보시죠. 캄보디아 감금됐던 한국 청년을 3명을 구출했다.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 한 청년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전신에 모자이크를 친 사진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감금된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라고 이른바 글을 올린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 교민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쇼라는 겁니다. 현지 교민사회 문신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충격에 빠졌다. 범죄가 범죄 낳는 구조인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지 않았냐라며 김병주 의원을 비판합니다. 제발 이 상황을 이용하지 말라. 교민들 2번 죽이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올린 사진은 전신이 다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오늘 저희가 원래 이 문신은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지만 이 사안의 논란의 핵심이 문신 여부이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가렸던 이 문신 사진 한 매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모자이크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에 선명한 양팔에 문신이 있고요. 짧은 머리에 굉장히 풍채가 좋은 청년이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당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데 김병주 의원은 이걸 다 모자이크 쳤어요. 그리고 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도 조금 잘라낸 채 상반신 위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감금돼 있던 한국 청년을 구출했다. 라고 자 소개를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을 올렸죠. 김병주 의원은 자른 게 아니라. 자, 반장님, 교민사회에서는 저 청년이 무슨 감금됐던 순수한 피해자냐, 오히려 구속해야 할 사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처벌해야 될 사람이고 김병주 의원이 너무 자기 정치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상황은 매우 민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교민들도 조심스럽고 교민들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저기서 이제 소위 구출해 됐다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피해받은 사람도 국내에 있고요. 그럼요. 그러면은 설사 김병주 의원이 자신이 구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데리고 가서 나중에 그걸 해도 되는 거를 지금 너무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태가 도대체 어떤 게 주요한 건지가 지금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저 사람도 구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진짜 피해자들을 어떻게 찾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 사망한 채 발견된 안타까운 우리 대학생 같은 진짜 피해자.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본인을 너무 내세우는 상황에서 해버리니까 지금 이 사태의 어떤 진짜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김병주 의원이 구출해냈다라는 청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신 보고 국민이 놀랐다. 피해 국민 데리러 오랬더니 범죄자 데려왔다. 이준석 대표, 정부 여당 사이버 레크 같이 행동한다. 정치권 행동대 같이 움직이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히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먼저 데려오면 안 되죠. 네. 말하자면 거기서 말하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소수라도 있으면 그들의 소재를 파악이 먼저인데 말하자면 나중에라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전세기를 띄워갖고 데려올 필요가 굳이 있었냐. 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렇죠. 바가 그렇고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교민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이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장님 딱 묻겠습니다. 이건 김병구 의원이 썼던 표현대로 구출이 맞습니까? 아니면 송환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구출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송환이다. 예, 이건 송환이고 말하자면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의한을 송환해야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김병주라는 사람이 할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지는 TF라든가 나중에 그 사람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네. 굳이 데려온 거죠, 사실은. 예. 구출이 아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자 교민사회에서도 김병주 의원을 비판했잖아요. 김병주 의원의 해명과 반박도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구한 것 아니냐, 피해자들도 많은데 너무 옹호론만 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연애 사기로 돈을 뺏는 초동 단계 임무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 감금되면서 강요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구출하고 국내에 와서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끝나면은 희망의 사다리를 놔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국민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피해자들, 감금돼 있는 피해자들은 정부가 구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두 번째 단서가 바로 그와 관련된 단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외교부 2차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서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신 이 범죄 피의자가 다수인 60여 명을 송환해냈는데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F팀을 설치하는 데는 합의했다고 말이죠. 전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그 결과로 합동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하여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를 했. 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TF팀은요. 우리 수사관과 형사들이 가서 직접 수사를 하는 코리안 데스크와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이번에 외교부 2차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다녀왔지만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이번 합의 때 무산된 겁니다. 없던 일 된 코리아 데스크.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 사이에 TF, 대화기구거든요. TF만 구성하고 코리안 데스크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자,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리안 데스크보다 좀 확장된 개념으로 상호가 이해했던 게 TF입니다. TF. 명칭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3명을 추가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대목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코리아 데스크도 무산됐는데 확장된 코리아 데스크가 TF다. 그럼 그 TF팀이 코리아 데스크처럼 현지에 우리 수사관이 상주해서 현지 경찰이랑 같이 공동 단속할 수 있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죠. 태스크포스라는 그냥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대화기구. 협의체. 그것도 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상위 기구인지 아니면 실무 기구인지도 그냥 TF라는 건 그 폭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규정을 해주지 않고 확장된 개념, 맞습니다.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확장된데 실천력을 동반하지 않는 TF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아니 코리아 데스크보다도 권한이 떨어지는 게 무슨 확장된 코리안 데스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TF라는 것은 캄보디아 쪽에서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미뤄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혹시 저기까지 가서 이 중차된 시점에
범죄 피의자가 대부분인 60명 송환하는 것밖에 성과가 없으니 코리안 데스크도 설치 못하고 온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확장형 코리안 데스크다라고 뭐 애둘러 말한 건 아닙니까 혹시? 저도 그걸 의심하는데 그래서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국수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급이 뭐냐? 아니면은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갈 까 이거를 그 캄보디아 정부랑 얼마나 얘기했는가를 얘기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건 본인의 얘기잖아요. 본인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과 뭐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교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실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갔다 와서 지금 성과는 뭔가요? 저도 묻고 싶어요. 성과가 뭐죠? 성과가 뭐냐? 지금 64명은 나중에라도 데려올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64명 수사하느냐고 요 이틀 내에 해느냐고 구속영 치려고 굉장히 지금 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경찰력만 낭비됐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조사 못해갖고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또 갈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송환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송환을 시켜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나도 좀 애매합니다, 저거는. 그런가 하면 어렵게 찾아가도 대서관이 문전박대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 순수한 피해자가 감금돼 있다가 가까스로 탈주했는데 밤새 걸어가 대사관 갔는데 영업시간 끝났습니다라는 겁니다. 범죄단지 탈출 후 대사관 도착. 대사관 앞 왔는데 들어갈 수 없나 주차장에라도 8시에 문 연다. 영업시간 아니에요. 입장 거부. 롯데월드입니까? 야간 당직도 없나 봐요. 저런 급박한 형태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외교 관서가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게 좀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예. 아니 문전박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다른 위해를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따라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따라와서 위해 갈 수도 있으면은 적어도 어느 민간 단체를 가십시오라는 팻말이도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교민회장 누구한테 연락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서 그냥 우리는 8시에 오니까 뭐 그때 오세요라고 하면은 저게 우리나라 외교관이 할 말인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황당한 수준을 넘어서 당황스러울 지경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거든요. 오늘 반장님도 그런 반응 보이셨습니다. 이거 정부가 왜 이렇게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라방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